안녕하세요. TV 책방 북소리 진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현입니다. 네. 서울이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와. 확 달라졌죠? 꽃이 만발한 네. 서울 아름답습니다. 뭐 미세먼지가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네. 꽃이 있어서 그나마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도 없어졌으면 더 좋겠다 생각도 드는데요. 네. 벚꽃 엔딩의 계절 비 그치고 나서 산책할 때 책 한 권 끼고 가면 더 아름답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저희가요 매주 작가분들을 만나잖아요. 네. 뭐 만나는 시간이 참 귀하고 소중한데 사실 어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흥분이 돼서. 이분 만날 생각을 맞아요. 하니까 예. 저희 작가가 알려주셨는데 요즘 뭐 성덕이라는 표현 쓴다면서요? 뭔지 아세요? 성덕? 모르겠어요. 옛날 선덕여왕. 네, 성공한 덕후를 성덕. 제가 아무래도 성덕이 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세를 넘겼다고 하니까. 오늘 말씀 나눌 그러니까. 작품이 특히 그런데요. 네. 네, 뭐 다른 작품도 뭐 대단하죠. 등단 초에 이 작가에 대한 평가가요. 장르적인 색채가 짙으면서 일반 독자의 시선까지 사로잡는 그녀의 소설은 한국 문단의 히가시노 게이코를 기대하게 한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작가고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독일 출판사들의 첫 한국 작품으로 이분의 작품을 출간한 그런 작가입니다. 어떤 분이신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네, TV 책방 북소리 이번 주 주인공입니다. 소설가 정유정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7년 내 밤 영화 개봉 때문에 정말 바쁘신 걸로 아는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최근 일정 무척 많으시죠? 예, 좀 다음 작업하고 있었는데 영화 개봉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독자하고 행사도 있고 GV 행사도 있고 또 인터뷰도 있고. 네. 아니 전작들도 영화화된 작품들이 뭐 있으시지만 7년의 밤은 워낙 주목도가 높았던 작품이고 네. 영화도 많이 기다렸었거든요. 네. 어떠세요? 영화화된 작품 직접 보셨을 텐데 네.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지금 제가 그 처음에 개인 시사로 먼저 봤었는데 그때 보고 나와서 3번은 봐야겠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감독님께 내가 경외심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영화가 제 소설이 이게 스릴러면서도 굉장히 어떤 비극성을 가진 드라마거든요. 무거워요, 조금. 그러니까는 호불호가 갈리는 지점이 뭐냐면 이 무겁고 비극적인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불호가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이러면서도 서스펜스적인 걸 즐기시는 분들은 또 호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영화는 아무래도 상업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나 이게 거의 뭐 블록버스터이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무겁고 그 비극적인 부분을 좀 덜어내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그 부분을 오히려 강화를 했어요. 네, 그 부분을 강화를 하고 또 이 영화로 그 이렇게 전환하기 어려운 문학적 장치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심리적인 부분이라든가.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절묘하게 영화적 장치로 바꾼 그런 것들을 처음 영화를 봤을 때 느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볼 때는 첫 번째 본 게 맞는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보고 나와서는 경외심이 든다 그랬었어요. 음. 네. 영화 보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3번씩 보면 네. 흥행에 더 성공하지 않을까 그럼요. 생각도 드는데 제가 그 캠페인 하고 싶어요. 3번 세 봐야 번 제대로 알 보고, 수 네. 있다. 네. 그 책을 보고 좋아했던 독자들, 네. 그래서 이제 소설적 판타지를 갖고 있는데 네. 그게 정작 이미지화돼서 영화로 나타나면 네. 그 기대랑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 불만스러워하는 독자는 혹시 없었나요? 여기서 사실은 화자가 여럿이에요, 소설이.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또 뭐 강은주한테 저 사실은 저도 강은주를 가장 아끼는 캐릭터거든요. 네. 이 소설에서 강은주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해 줄까. 근데 지금 강은주가 여기에서 와이프의 역할만 하고 끝났거든요. 본인이 어떤 주체적인 배우로 나오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망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영화는 어차피 선택과 집중의 예술이거든요. 소설이 이렇게 하나의 축을 네. 사건의 축을 놔두면 여기 연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줘야 하는 대지 같은 작업이라면은 영화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딱 선택하고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들은 잘려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안 그러고 그걸 다 하려면 뭐 한 20부작 뭐 이렇게 네. 가야죠. 뭐 지금은 정유정 작가의 작품이 나오면 무조건 어텐션하는 상황이 됐어요. 뭐 네. 제일 먼저 판권 계약하고 싶어 하실 거고 네. 영화화하고 싶어 하실 텐데 내가 원작자로서 뭔가 좀 바라는 바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제가 그 판권을 팔 때 꼭 2가지를 제시를 해요, 조건을요. 하나는 제목을 바꾸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야기의 톤을 바꾸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극인데 영화로 이걸 희극으로 표현을 한다든가, 예. 이것만 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뭐 알아서 해보시라. 어차피 영화의 창작자는 감독이니까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니 저도 이 스토리가 워낙 그 다이나믹하고 다양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유정 작가의 작품은 만드는 감독마다 다 다른 작품으로 탄생될 것 같다. 영화를 네. 만들게 되면 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웬만한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이걸 도전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작품이 절대 아닌 뭐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추천영 감독님도 보시고 처음에는 거절하셨대요. 네. 못하겠다고. 근데 이제 그 뭐 사실과 진실 사이엔 그러나가 있다 해서 이 그러나의 세계를 그려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하겠다라고 하셨다더라고요. 네. 예, 근데 뭐 가볍게 생각하고 하셔도 되는데, 예. 예, 그렇게 하면 재밌겠어요. 이런 소설 아주 인기가 좋은 소설이 있으면 2명의 유명한 감독에게 각자 자신의 해석에 맞추어서 영화를 만들어 보라. 너무 잔인한 주문인가요? 이건 시장이요. 그만큼 네. 돈을 회수할 수 있을런지 아, 또 그게 그런 게 있군요. 모르겠습니다. 예. 책 얘기할까요 이제? 그렇죠. 이제 예.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2011년 출간 당시를 돌이켜보면 이 당시에 우리 소설계의 위기라고 할 정도로 우리 소설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영미, 일본 문학들이 막 이렇게 많아서 신인들이 데뷔하기 상당히 어려웠었던 상황인데 그때 이걸 만들었고 이게 거의 100세까지 네. 가는 것이었던 거죠. 네. 이거 처음 기획할 당시 이런 기획을 하게 된 계기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등단을 하기 위해서 문학상 도전을 한 11번 정도 했어요. 12번째 당선이 돼가지고 등단을 했는데요. 그 등단을 할 때만 해도 등단이 원하는 어떤 틀이 조금 있어요. 그게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를 100% 다 해서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7년의 밤을 쓰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소설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원래 원하는 이야기, 제가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운명의 폭력성과 맞선 인간, 혹은 그 운명의 폭력성과 맞섰다가 파멸하는 인간, 또 아주 그냥 어떤 민낯이 굉장히 졸렬하고 치졸하고 이런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그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이런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파괴적인 힘과 그런 것들을 가진 이야기를 쓰다 보면 일반 소설의 문법 가지고는 표현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장르가 스릴러거든요. 이 스릴러와 이제 추리 소설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추리 소설은 범인 찾기가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독자의 지성에다가 이제 이렇게 어필을 하는 네, 소설이죠. 네. 스릴러 같은 경우는 되게 초반에 범인이 밝혀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이 일을 저질름으로 인해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존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 소설은 전부 추리가 아니고 스릴러거든요. 그래서 스릴러 문법을 가져와가지고 이 소설을 써봐야지 그랬었죠. 네. 그래서요, 정말 압도적으로 그 독자를 몰아치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 헤어나지 못하게 네, 해서. 그래서 이 작가 진짜 나쁘다 막 이러면서 막 공포심을 느끼면서 맞아요. 이렇게 네. 보게 되는데요. 저는 정유정 작가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스케일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어떤 그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스케일의 이야기를 갖고 오세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마을을 수몰시킨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살아있는 큰 구덩이를 펴서 모든 네. 살아있는 생명을 매몰시킨다거나 이런 네. 것들이 굉장한 그 강한 충격을 막 주면서 이렇게 꿈틀꿈틀 살아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요, 잘은 모르겠는데 굉장히 형상화가 돼요. 네. 상상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네. 어떨 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수문 앞에 서 있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독자를 좀 몰아붙이려고 노력하세요? 네, 노력하죠.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독자를 제가 만든 세계로 끌어들여야 하니까 앞에서 유혹을 해야죠. 유혹을 해서 들어오면 문을 잠궈야죠. 끝까지 가야 하니까. 도망갈 데 없게. 네, 도망갈 수 없게. 꼼짝없이 그 사건을 주인공이 겪듯이 함께 겪으면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에 신경을 쓰죠. 일단은 인물과 이 감정이입이 돼야 하는데, 이입이라는 것은 그건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과 뭔가 공통된 점이 하나쯤은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다 딱 꽂아서 이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입이 안 되면은 특히 스릴러에서는 이입이 안 되면 독자와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겨요. 그럼 책 덮는 거거든요. 네. 근데 책에 보통 절정에서 작가의 메시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니까 책을 거기까지 독자를 모시고 가야지만이 이 책을 쓴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거라서 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죠. 절대 네. 책을 못 덮게 아. 낚시질도 하고 네. 다음 장에서 엄청 재미난 일이 벌어질 거야. 그리고 딱 끊어버리는 거죠. 그럼 넘길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잘한 스킬인데요. 이 리듬감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휘몰아치는 흐름도 중요하고 강강 가면은 이게 쓰러져요, 독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 그 한숨을 쉬게 해야 되고, 또 읽으면서 아무리 어둡고 뭐라 그럴까 무서운 상황이어도 독자가 한 번씩은 피식피식 웃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렇게 긴장을 빼고. 그래서 나름대로 유머에 굉장히 신경 많이 써요. 예. 아, 그래요? 여기 유머가 있었어요? 그럼요. 근데 너무 재밌다. 강강. 네. 또 여기서 보면은 이 소설 내 등장인물들의 캐릭터가 만만치 않아요. 네네. 이게 다 경험의 세계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니까 야구 골수 팬이 아니냐 뭐 이런 네. 지적부터 시작해서 용팔이 포수, 억척스러운 아내, 악독한 치과 의사 등등등 이런 것들 어떻게 이렇게 묘사하실 수 있나요? 금방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결국에는 작가가 인물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남을 이렇게 관찰해가지고 캐릭터를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뭐냐면은 그 캐릭터가 하는 행동을 결정할 때는 나라면 어떡하지? 만약 나라면 이때 뭘 할 거지? 그거거든요. 가장 기본이. 그러면 결국은 작가의 그 어떤 기본 타고난 성향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 이렇게 수십 개의 캐릭터를 다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복잡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제 자신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인물마다 이렇게 다 발현돼서 나오는 거죠. 근데 다른 분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제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끄집어내는 편이에요. 예. 네. 작품을 위해서, 못한 경험을 위해서 내가 경험을 좀 해야겠다 하고 시도도 네. 하시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못한 경험이라기보다는 되게 액션 장면에서 그런 해보는데 머릿속을 그리는 액션하고 직접 해보는 액션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7년의 밤에서도 이제 그런 게 나오지만 특히나 이제 종의 기원 같은 데에서는 저희 남편을 데리고 제가 못살게 좀 굴었죠. 그래서 복싱을 하신 거예요? 아, 복싱은요. 네. 그래서 한 게 아니고요. 네. 이 울분에 차가지고 11번 떨어지다 보니까 아. 뭔가 이렇게 울분을 쏟아내야 되는데 그 맞아요. 울분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면 나쁜 짓을 할 것 같더라고요. 뭐 지나가는 사람 발을 건다든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남편한테 샌드백을 좀 달아달라 그랬어요, 집에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이제 뭐 이렇게 운동하고 이런 걸 이렇게 밖으로
분출을 하면 사람이 좀 건전해지잖아요. 음. 그래서 한 번씩 떨어졌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뭐, 맞아요. 예, 몇 시간씩 치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면 또 힘이 생겨요. 아, 뭐 또 다시 해보지 뭐 언젠가는 되겠지. 아, 이게 근력과 정신력이 다른 얘기가 아니네요. 복싱을 좀 시작해봐야 될까 봐요. 그 샌드백 덕에 남편분이 그냥 살아남으신 거죠? 예, 그렇죠. 자기 무서워했어요. 네. 종횡기원 쓸 때는 조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종횡기원이 1인칭 사이코패스 그렇죠. 소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저를 굉장히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집필하면서 내내 메탈 음악 들으셨다면서요? 맞아요. 맞아. 지금도 들어요. 아, 그럼 원래 메탈을 좋아하시는 좋아요. 거예요? 예. 네. 메탈 중에서도 고딕 메탈이나 데스 메탈. 그래서 보통 한 새벽 3시쯤 제가 일어나요. 저는 일찍 자고 그럼 잠이 안 깨잖아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이 메탈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마셔요. 마시고. 예, 네. 근데 이런 꽁꽝꽁꽝하고 막 늑대가 울고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각성이 안 되면 그건 인간의 머리가 아니에요. 아, 진짜요? 예, 확 깨요. 한번 들어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읽으면서도 정유정 작가의 흔적 찾기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신경 쓰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야구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영화도 좋아하는 것 같고 또 레이먼드 챈들러를 좋아하는구나. 필립 말로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러면 추리 소설도 좋아하셨나? 그래서 정유정 파헤치기 뭐 이런 시각으로 자꾸 보는 예, 그런 예, 경향이 좀 저의 있어요. 취향이 많이 들어있죠. 예, 야구 엄청 좋아해요. 아. 근데 제가 이제 이 등장 인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요. 어떤 경우에는 꼭 필요할 때, 그러니까 세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경 써갖고 지은 이름이에요. 이게 세령호하고 어차피 마을과 호수 이름을 같이 부여해야 네. 되기 때문에 엄청 신경 써서 지은 이름인데 나머지 뭐 이름들은 제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들 이름을 가져다가 이 뒷째 한 장만 딱 바꾸는 거예요. 네. 예. 어떤 이 이름이 의미하는 게 있지 않는 네. 한은 야구 선수 이름 많이 가져와서 글 쓰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롤 모델이 있을 것 네. 같아요. 가장 많이 배운 작가 어떤 네. 분을 꼽을 수 스티븐 있을까요? 킹이죠. 음. 예. 그분의 책이 장편이 50권이 넘어요. 50 몇 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거의 번역이 됐어요. 근데 거의 그거를 몇 번씩 다 필사하고 필사도 하고 문장도 필사하지만 또 플롯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분해해서 분석도 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의 뭐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 스티븐 킹에게 배웠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제가 많이 읽진 않았지만 그래도 28을 제가 읽으면서 와 이거 한국의 스티븐 킹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필사하고 저는 그래서 이걸 노력해보세요. 필사 한번 해볼까. 그럼 되죠. 그러면 칠년의 되죠. 마음을, 예, 한번 해체해보고 보고. 이름을 바꾸셨죠 중간에. 근데 그 이유가 작가가 될까봐 걱정스러운 어머니께서 바꾸셨다고. 예, 저희 어머니가 타이거맘이었어요. 일찍 돌아가셨는데 정말 제가 큰 딸이거든요. 동생이 셋이고 그러니까 정말 저를 강하게 키우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사막에다 던져놔도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잘못돼도 저 혼자 살아남을 수 있게. 그러니까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하신 말이 너는 결혼 안 해도 돼. 그러나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고 정말 이렇게 강인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셨어요. 뭐 이렇게 힘들어도 힘들다는 소리 하면 혼내고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 하지 말아야 하고 슬퍼도 슬픈 기색 하지 말아야 하고 그렇게 키우셨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 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반대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 제가 학교 대표로 나가서 뭐 예술제 이런 데 나가 상 받아오고 이러면은 그거를 작가가 되면 저희 외삼촌이 글 쓰시다가 조금 요절하셨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네 인생을 책임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작가가 되면 이게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고 너무 힘들 것이다. 술이나 먹고 이렇게 일찍 너도 죽으면 어떡하니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반대하셨죠. 끝까지. 근데 어디 가서 제 이렇게 왜 고등학교 때 대학 갈 때쯤 되면은 이 가서 우리 애 붙겠나 떨어지겠나 뭐 이런 것도 보고 그러시잖아요. 고3 올라갈 때 갔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분이 그 점 이게 사주 보시는 분이 얘가 나중에 작가가 될 것 같다. 그걸로 먹고 살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름을 바꾸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에 이름을 바꿨어요. 엄마가 재판까지 해가지고 가서 바꿨어요.
이름을 바꾸셨어도 아무튼 작가가 되셨네요. 그래서 저는 네. 제가 이제 뭐 사람은 운명대로 산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살면서 좀 맥이 빠지죠. 근데 아주 또 없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 할 사람은 귀엽고 한다는 게 그냥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가 아닐까 생각해요. 자기가 욕망을 가지면 그거에 대해서 욕망을 가지면 자기 모든 것을 다 던져서 그걸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결과를 또 다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쓸 때 되게 막 떨어지고 그럴 때 패배주의가 너무 많았어요.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아무 재주도 없는데 혼자 막 글 쓰고 싶어서 이러나 보다. 막 이렇게 패배주의가 올 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작가가 되고 싶으냐, 나는 글을 쓰고 싶으냐. 이게 이제 작가가 되고 싶다는 건 직업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글을 쓰고 싶다는 것은 바로 욕망, 자기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확인을 한 것이 나는 성공하지 못해도 내가 책임질 수 있다, 내 인생을. 받아들이겠다. 글을 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에 거듭된 실패를 이겨냈던 것 같아요. 왜 자꾸 악인만 쓰니 이런 그 질문을 받기도 하고 독자들이 그렇게 볼까 두렵다 뭐 이런 언급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정유정 작가의 작품에 나오는 이 악인은 정말 강한 악인인데 네.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진 그냥 악인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켜켜이 악인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들이 다 되는 그런 캐릭터예요. 아주 예. 묘한. 예. 그래서 더 힘이 있지 않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자꾸 그런 인물을 만들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 악인이라도 그 사람의 행동 묘사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이 대체 이런 행동을 하기까지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를 보여주는 데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람의 행동만 보고는 우리들이 볼 때 이해를 못할 때가 많잖아요. 쟤는 4차원이야 할 때가 많지만 저 행동을 하기까지 어떤 메커니즘을 다 뒤집어서 보여주면 아,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구나라고 이해에 이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이해가 곧바로 관용은 아니에요. 네. 관용이나 어떤 정당화를 시키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이해는 인지거든요. 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 내가 지금 평상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 묘한 생각이 드는 게 낯설고 생경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기 안에도 그런 것을 인지를 못할 뿐이지 자기 안에도 그런 모습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 소설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저는 어려서 길 가다가 구걸하는 할머니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면은요 막 외면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불편해갖고 어려서 그 외면하고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혹시? 있죠. 그 불편함을 감당하기가 예, 너무 어려운. 버거운 거예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고민하게 소설에서도. 되고. 예, 그러니까 소설에서도 이런 짐을 지고 있는 인간을 독자들이 보면 너무 그냥 힘들어할 수 있어요.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 좀 심하다 이러면서 맞아요. 그런다니까요. 네. 네. 그 인간 내면의 어둠을 숲에 비교하고 있어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인간이 보통 굉장히 복잡한 그 존재인데 이걸 아주 러프하게, 그러니까 거칠게 둘로 딱 나눠서 이야기를 하면 인간에게는 어떤 밝은 황금빛 햇볕이 쫙 내리쬐고 모든 게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런 황금빛 들판이 있다고 하면 이 안에 있는 것들 뭐 희망이라든가 이타심이라든가 뭐 행복의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마음 이쪽 한편에는 빛이 전혀 들지 않는 어떤 어둠의 심연이 있는데 이 안에 사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온갖 문제를 다 일으켜요. 질투, 뭐 욕망, 폭력성, 뭐 공포, 공격성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들을 야수라고 부르는데 우리 본능의 어떤 어두운 숲이라고 제가 이제 은유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소설을 쓴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소설을 쓰는 행위를 정의를 하자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어두운 숲에서 야수들을 이야기라는 주술을 빌려서 불러내서 그 황금빛 들판에다 꺼내놓은 이야기가 제 소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정 작가의 작품에서 이제 느끼게 되는 거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굉장히 깊은 애정이 있고 우리가 많은 다양한 감정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랑, 뭐
배려, 이해 이런 게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보시나요? 그런 네, 저는- 인간에 대한 애정. 네, 저는 인간을 좋아해요. 사람을요. 그리고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희망을 갖고 정말로 희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를 표면으로 띄어 올려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 또 서로 논의를 하고 이래야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밝은 잠재력들을 가지고 그런 세상으로 갈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인간이 마음속에 악한 부분,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어두운 부분을 억누르고 이 밝은 부분을 훨씬 더 극대화시키면은 좋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회의주의자나 비관주의자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인간에 대해서 되게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왜 있잖아요. 그런 거 소설에서 많이 보여주고 싶고요. 그와 대비가 더 되기도 하죠. 이 소설 안에서 악인들이 저지르는 짓과 또 이 선한 사람이 베푸는 이런 호의라든가 또 인간이 어떤 아주 존엄한 그런 그 자기 신념을 보여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비가 되기는 하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제가 이제 독자에게 말하는 어떤 인간의 희망은 바로 그런 데 있다고. 조금 관점을 바꾸자면 네. 개인 차원에서는 악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공분의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세월호, 국정농단 뭐 등등 또 전쟁의 위기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사람들이 악인의 행동을 읽지만 네. 그것을 통해서 어쩌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사람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네. 그런 속성도 갖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럼요. 인간은 저는 비둘기의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비둘기. 근데 여기에도 포식자들이 있고 이 포식자가 바로 악인이거든요. 근데 이 비둘기만 있으면 이 비둘기 집단은 멸종하기가 쉽대요. 너무나 오히려. 평화로우니까. 맞아요. 일도 안 하고 뭐 서로 저기하는 것도 없고. 근데 매가 하나가 있으면 이제 딱 잡히는 거죠. 비둘기들 사이에서의 어떤 연대라든가 뭐 행동 강령이라든가 이런 생존에 대한 어떤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근데 또 이 점점 매가 많아지면 매가 비둘기를 다 잡아먹어서 많아지면 그 사회는 또 굉장히 어떤 극악한 사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악인의 어떤 존재가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 뭐 그런 것보다도요. 우리가 악인의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갖고 먼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악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왜 악인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게요. 저는 이렇게 아주 복잡해요. 그것도요. 그러니까 그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의학에서 아예 그 진단명 자체를 빼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 잘못하면 주홍 글씨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좀 그런 건데 타고난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 사진을 찍어보면 그 사람들은 전두엽이 조금 작아요. 이쪽이 감정이라든가 정서라든가 이런 거를 전두엽이 관장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대들은 그 부분이 아직 발달이 미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는 이유가 네. 그거거든요. 네. 예. 약간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은 그 어떤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무디고 남의 그 감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신경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타고나는 부분이 조금 있다고 하고요. 또 환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타고났어도 좋은 환경에서 부모가 또 이렇게 굉장히 서포트를 잘하면 머리가 좋은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CEO들은 이렇게 위기를 헤치고 나갈 때 어떤 이렇게 사사로운 감정보다 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굉장히 선택하고 판단하는 게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그 사람들이에요.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감정을 절제할 줄 알기 때문에 감정을 자기가 다스릴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그런 판단하는 게 우리 일반 범인들보다는 훨씬 뛰어나죠. 그러니까 잘 키워서 정말 좋은 환경에 잘 키운다면 사이코패스가 반드시 범죄자가 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타고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발현이 되는데 법에는 걸리지 않지만 그렇죠. 굉장히 뒤에서 못된 짓을 하는 뭐 그럴 거다라는 말도 있고 그냥 또 단순히 우발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갈등이 부딪히고 해서 일어나는 그런 우발적인 악행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잘 구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에서도 이게 양형이 다 다른 이유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정주영 작가가 에세이도 쓰셨어요. 산 좋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히말라야를 다녀오셔서 에세이를 네. 쓰셨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좀 제가 소개해 좋습니다. 드릴게요. 네. 욕망이라는 엔진이 꺼져버렸다. 이야기 속 세계, 나의 세상, 생의 목적지로 돌진하던 싸움꾼이 사라진 것이었다.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그에 대한 대비가 있으리 만무했다. 그저 혼란스러웠다. 책상 위에 쌓아둔 다음 소설 자료와 책, 새 노트가 신기루처럼 비현실적이었다. 덮쳐오는 허망함에 당혹을 넘어 공포를 느꼈다. 누군가 내 상태를 알아차릴까봐, 다시는 글을 쓰지 못하게 될까봐, 고작 소설 몇 편 쓰고 무너지는구나 싶어서 나는 강아지처럼 낑낑대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리고 처음 여행으로 네. 히말라야로 떠나신 거군요. 예, 남편이 반대해가지고요. 저 때가 새벽이에요. 한밤중에 저렇게 우니까 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와가지고 왜 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히말라야 갈 거라고 그랬더니 가라고 하더라고요. 가 그러더라고요. 왜 남편께서 반대하셨는지 반대하셨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제가 길치예요. 그래서 반대하셨어요? 자기가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혼자 어디를 가냐는 거죠. 정말 케어받으시면서 사시는군요. 네. 보호받으시면서. 외조가 대단하시네요. 부럽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제 제가 히말라야 간다고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지금 뭐 가서 그러니까 저한테 날마다 협박하는 거예요. 뭐 거기 가면 히말라야 가면은 뭐 이렇게 산적도 있대. 뭐 잘못하면은 뭐 이렇게 조금 잘못하면은 그 히말라야 산 속에 있는 감옥에 가둬가지고 못 나가게 한대 평생 동안. 별 희한한 유언비어를 가져와가지고 막 협박을. 남편분이 네, 협박을. 소설 쓰셨네요. 네. 어. 그러더니 이제 끝내 대화 그렇게 가겠다고 그러니까 갔다 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광주에서 저는 이제 일단 서울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기차를 타는데 이렇게 잘 가라고 하고 싹 돌아서는데 제 느낌상 웃는 것 같았어요. 야, 한 달 동안 내 휴가야. 그렇지. 맞아요. 외조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좀 에너지가 다시 채워지셨어요? 네, 에너지도 채워졌고요. 사실은 저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게 저희 인생에서 굉장히 큰 트라우마였어요. 그래서 히말라야에 가면 그런 것들 좀 내려놓고 오고 싶고 또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 제 성향을 좀 내려놓고 싶어서 싸움닭 성향을요. 근데 이제 가서 얻은 거는 그냥 싸움닭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걸 얻어가지고 왔어요. 네. 저기 내 심장을 쏴라의 승민의 꿈이 안나푸르나 네, 관련된 건데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소설 주인공 이야기는 쓰고 네. 정작 작자는 그 네, 다음에 늦게 갔다는 간 거죠. 건데요. 네.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히말라야 게 힘들었거든요. 되게 그 고산병에 걸려가지고요. 제가 2,500m부터 고산병 났어요. 보통은 한 2,700에 3,000에서 온다 그러는데 그게 건강하고 아무 상관이 없대요.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좀 빨리 왔어요. 그래서 되게 그 시달리고 밥도 못 먹고 그러면서도 그게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 뭐라고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서 그 뭐 그랜드 캐니언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사람들이 막 감동적이어서 막 눈물도 글썽거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이미 히말라야를 보고 와가지고 거기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그런 거예요. 네. 마무리가 될 시간인데 네. 그러면 이제까지 이렇게 화려한 그 소설들을 만들어 오셨는데 인간의 본성과 네. 관련된 다음 신작의 주제 네. 이런 거 좀 묻고 싶어요. 여쭤봐도 다음- 될까요? 예, 다음 신작은 좀 다를 거예요. 다음 신작은 스릴러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장르, 판타지 장르를 조금 차용해서 예. 주제는 죽음 앞에 선 인간이 하는 어떤 마지막 선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슨 시한부 인생 환자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등단 이후에 제가 쓴 소설에서는 처음으로 여자 주인공이 나와요. 그러면 음악
그 장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묵시록이나 이런 걸로? 아니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똑같이 그 메탈을 들어야 정신이 깨기 때문에 언제쯤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내년 이맘때쯤 아, 예. 네, 지금 뭐 초고 쓰고 있는 상태. 예. 아, 정말 한참 작업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그러니까. 중에 저희가 이런 인터뷰를 하게 돼서 아주 네. 행운인데요. 아이,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기다리- 굉장히 숨통이 막히는 상황이었는데 어. 나가서 좀 떠들고 가면 일을 잘할 것 같아요. 아, 네. 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책을 한 권 갖고 나오셨어요. 아, 예, 예. 저희 마지막 질문이 예. 정 작가님 가슴속에 오랫도록 남아있는 한 구절이거든요. 예,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간이 한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유의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를 바꿔가지고 생애 전사라고 하는데요. 내가 욕망하는 게 있고 그걸 이루고자 하는 자유의지가 있으면 내 인생을 책임을 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의지에 대한 어떤 제 생각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었던 철학이 이제 로고세라피라는 어떤 심리학이에요. 네. 이분이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이제 빅터 프랭크 이분이 네. 이제 아우슈비츠에 갇혀 있어요. 정신과 의사거든요. 그래서 음. 살아나와서 로고세라피를 만들고 그랬는데 이분이 남긴 그 한 줄 자유의지에 대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가 자신의 짊어지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그에게만 주어진 독자적인 기회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삶에서 엄청난 짐들을 지잖아요. 이게 나하고 상관없고 내가 막 의무적으로 제어하는 거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내가 원해서 지는 짐이면 제가 이거 책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해서 지는 짐들 이거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인생을 바라보는 아주 독특한 시선이네요. 회피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자기가 져야 될 짐으로 이해한다면 네, 그걸 좀 기회로 본다면 네. 달라지겠죠. 네. 아, 저는 정유정 작가 정말 만나길 고대하고 있었고요. 지금 네. 사실 이제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그냥 궁금한 거 다 여쭤보고 안 보내드렸으면 좋겠는데 예, 보내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스티븐 킹이 롤 모델이라고 부르셨는데 또 새로운 작품이 이제 판타지를 차용한 여자가 주인공인 소설이라서 맞아요. 기대합니다. 스티븐 킹이 얼마 전에 70 넘어서 막 독자들한테 축하받고 막 그랬던 맞아요. 걸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요. 정말 정유정 작가가 예. 계속해서 그런 작품으로 많은 사랑받고 저희를 즐겁게 해주시기를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또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 7년의 밤에 이어서 또 요번에 새로 만드는 판타지가 100회 이상 팔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나와주셔야 돼요. 네,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요. 오늘도 아주 기분 좋은 노래 한 곡 선사해 드릴게요. 인디밴드 폴린딜드의 윤창서 씨가 직접 스튜디오에 오셨어요. 함께 유성우 들려드립니다. 별빛이 빛처럼 하얗게 쏟아지던 날 옅은 네 숨결이 새벽 안개처럼 흩어지던 밤 차가운 바람 사이로 우리의 시간은 흐르고 그날의 우리 너무 많은 꿈을 가졌어 어린 내 마음도 이별을 예감했던 날 짙은 네 눈빛을 새벽별처럼 담아두던 밤 우리의 마음 사이로 서로의 시간은 흐르고 그날의 우리 다시 만날 수는
없으니 그날의 우리 그날의 우리 그날의 우리에게 해진 마음과 바래진 꿈이 낡은 탁자 위에 그날의 우리 그날의 우리 그날의 우리에게 해진 마음과 바래진 꿈이 낡은 탁자 위에 별빛이 빛처럼 하얗게 쏟아지던 날 On the other side of the street I knew stood a girl that looked like you. I guess that's deja vu, but I thought this can't be true. Cause you moved to West LA or New York or Santa Fe or wherever to get away from me.